자, 이제 교재 6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통정 허위 표시, 통정의 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진위 아닌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한 8, 90%.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2002년부터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애가 없거든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108조가 나오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한다 까지는 거짓말, 진위 아닌 의사 표시하고 같은 거고요.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위 아닌 의사 표시가 거짓말이었다면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항상 무효겠죠. 왜냐하면 상대방과 짜면 항상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 항상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108조를 볼게요.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조문은 간단한데 문제도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요. 넘겨보시면 의의는 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96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사실관계는 무엇하고 똑같냐면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배웠던 학교 대출 사건하고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물론 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자, 그리고 사실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각등 교직원들을 내세워서 교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은행이 교직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였다고요? 소송을 제기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 교직원하고 은행을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유효하니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뭘 잡고 들었느냐면 학교와 은행을 놓고 따져본 거예요. 자, 학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누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 자신이. 근데 대외적으로 누굴 내세웠어요? 교직원인 갑을 내세웠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되는 거죠. 그 다음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고요. 또 가만 보면 대출금도 은행 학교에다가 직접 지급했고 수년 동안 대출금의 원금의 이자를 학교가 내오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은행과 뭐하고 한 거예요? 짜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은행과 뭐 한 거예요? 통정한 거죠. 따라서 요 대출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따라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지금 교재는 약속어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속어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대출로 크게 넓게 생각하시고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작년도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뭐는 아니에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이긴 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간단하게 끝납니다. 다시 한번요.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긴 하다라고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 우측에 신탁행위, 사행이 나오는데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를 다 한 다음에 와서 볼게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넘기셔서 3번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은데 다른 점은 4번 상대방과 어떻게 해요? 통정 짜고 해야 되고요.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효과예요. 자, 효과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사례를 공부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는 판례도 중요하고 사례도 중요했잖아요.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실제로는 판례는 잘 안 내요. 뭘 내냐면 사례를 내는데 사례는 그 정도로 딱 한 가지 사례만 내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사례 요 한 가지 메모해 두시고 확실하게 분석하신다면 통정허위 표시가 하는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요 사례가 중요한 거죠. 자, 사례는 이렇습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거든요. 그리고 갑은 뭐예요? 채무자.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고 돈을 갚을 날이 다가오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지 해가지고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다. 요 사례가 매년 출제가 돼요. 물론 작년에도 나왔어요. 자, 내용을 보자고요. 자, 요 가장 매매는 둘이 짠 거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은 등기도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요?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을에게 뭐가 안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을이 전화를 씹어요. 카톡을 해도 답장도 안 해. 이놈이 보니까 확인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 좀 알아봤던 이놈이 요새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갑이 놀래가지고 을을 만나서 야, 그때 이전 등기해준 그 아파트 돌려줘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샀잖아 라고 쌩까요. 자, 이랬을 때 갑이 스스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가짜로 판 거니까 등기도 무효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없다라는 말씀을 생각이 떠오르신 분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떠오르는 거죠. 이게 불법 원인급여일까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간 본성을 발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채무회피. 돈을 갚기 싫어서 하는 행동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또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이 뭐하냐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됐죠? 이제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이때 채권자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K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왜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대의해서 해야 되느냐, 통해서 해야 되느냐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물권법 앞부분 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결론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K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짰다는 사실을, 통정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을이 내가 짜고 했다라고 양심 선언하지 않는 한 이건 입증하기가 거의 뭐하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한 가지 방법을 더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로서 K가 직접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누가 취소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취소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행이라는 말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해행위라고 해요. 자, 사해행위가 뭐라고요?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행위라고 해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K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과 매매를 사행이다,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거든요.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병이 선의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과 을의 관계를 모르고 잤다면 이제는 갑도 을도 K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왜요?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생깁니까?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무효다. 그죠? 핵심 판례 해가지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채권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판례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판례는 이러한 가장매매는 뭐이기도 해요? 사회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 도피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제3자에 대한 효과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뭐 되냐면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병, 제3자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고 뭐이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데 선임을 뭐합니까?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죠? 정이죠.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정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우측하다를 이제 답원해가지고 선의 제3자 의미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3자 개념이 나와요.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넘겨보시면은 박스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또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굉장히 쉽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를 한번 보자고요. 70페이지에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로 나왔어요. 이렇게 됐죠.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표시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제3자가 누구냐? 일단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당사자 제3자 아니고요. 또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되거든요.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이냐면 당사자거든요.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 및 상속받은 사람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가 일단 뭐죠? 제3자인데 여기서는 요건이 뭐죠? 추가된다는 거죠. 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뭐죠? 제3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외워도 틀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병 제3자예요. 정도 제3자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병과 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가장매매 전에 1억을 빌려준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니지만 뭐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새로와야지만 제3자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자, 박스를 볼 건데요. 일단 해당하는 사람만 보자고요. 일단 자 보자고요. 1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그럼 언제 샀어요? 가장매매 후에 샀죠.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예요. 2번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했어요? 가장매매 후에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예요. 만약에 가장매매 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라고 단순히 외우는 건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장저당권 설정행위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어요? 가장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4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언제 가등기를 취득했어요? 가장매매 후니까 뭐죠? 제3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매매 전에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새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가장매매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언제 채권을 양수했겠습니까? 가장매매 후. 6번 가장소비대차 기한 채권의 양수인. 언제 채권을 양수했어요? 가장소비대차 후. 7번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언제 압류했습니까? 가장매매 후에 했으니까 뭐죠? 제3자고. 이 사람들도 만약에 가장매매 전에 양수했거나 압류했다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측에 해당하지 않는 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뭘 기억하자고요? 새로 와야 된다. 따라서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가 돼요? 제3자고. 가장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도 전이냐 후를 항상 뭐 하셔야 돼요? 따지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허위표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거든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예요. 아직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죠. 적용 범위 진의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적용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 했나 그죠? 여기서 이제 통정허위표시는 끝난 거고요. 뭘 보면 돼요? 구별 개념을 보면 돼요. 자, 잠깐 앞으로 갑니다. 교재. 자, 66페이지 오시면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닉행위가 나와요. 자, 요것도 사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례는 뭐 한 가지 사례만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해버리면 뭐가 많이 나와요?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실제는 뭐 하고 싶어요? 증여하고 싶은데 뭐 한 것처럼 해서요? 매매한 것처럼 해서 이전 등기를 해놨다. 요게 요 사례인 거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짜고 한 거잖아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예요. 근데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요 등기의 원인이 필요한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증여인데 요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상한가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과 을이 세무서에서 적발됐어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매매는 무효니까 증여세 내라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뭐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증여는 유효하니까 증여세를 내라 그러겠죠. 다만 이 증여가 뭐하고 있다고요? 숨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봅니다. 실제로는 증여하고 싶으면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하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이미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차단료가 생기고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까지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신탁행위입니다. 요 신탁행위라는 개념이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탁행위는 언론에서 나오는 투자 신탁회사가 하는 그 신탁행위는 아니고요. 민법상 신탁행위인데 규제를 잠깐 읽어봐야 돼요. 신탁행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키포인트는 넘는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넘는 권리를 주는 게 신탁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게 뭐예요? 신탁행위인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자고요.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것이 뭐예요? 신탁행위입니다. 자,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요. 우리 민법상 신탁행위로서 취급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도담보는 신탁행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자, 근데 A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을의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못 빌려줘요. 1억을.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쵸?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 뭘 하냐면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아싸라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이해되시나요? 양도담보는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인데 저는 강의를 해보면 수험생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구심을 느끼시더라고요. 뭘 믿고 그죠?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갚았는데도 우리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또는 우리 단대 팔아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요. 양도담보는 등기부에다가 양도담보임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양도담보임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팔아먹어요. 갑은 나중에 돈 갚으면요. 영수증만 받아두면 혼자 가서 등기소에 가서 그 양도담보 말소하는 거 저당권처럼 쉬워요. 그리고요. 또 양도담보는 어떤 장점이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안 해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1억 2천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이빨 빌릴 수 있어요. 1억 2천짜리 저당권 설정을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 빌리는 게 고작인데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요 거의 1억 2천 가까이 다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외로 많이 쓰이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고 의의는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요 담보 설정이죠. 근데 표시는 외부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고 있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 물론 갑과 을 간의 계약,
통정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양도담보가 뭐처럼 보이냐면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인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어휘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고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다라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감 잡히시나요? 자, 신탁행위는 주긴 주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신탁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 설정할 마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뭐죠? 양도담보인데 양도담보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그저 같은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속을 썩고 있는데 친구 병이 지나가다가 을한테 야, 너 왜 그래 표정이? 이 자식이 돈 빌려가서 안 갚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고 병이 갑한테 가서 야 임마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네 일이나 신경 쓰 자식아 이러더란 말이죠. 갑이 그래서 을한테 들은 거죠. 야 내가 갑을 만나가지고 요놈한테 빨리 너한테 돈을 갚으라고 지랄 그랬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그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갑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지랄 걸려줄게. 이게 뭐야?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인 거예요. 감 잡히셨죠? 자, 근데 보시면 을의 병한테 채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뭘 주는 거냐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대리권인데 겉으로는 뭐가요?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신탁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행위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이 신탁행위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죠. 그 다음에 교재에 사행위가 나와 있죠. 사행위는 뭐 자세히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죠? 사행위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정어휘 표시를 끝내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